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리츠. 자, 리츠가 뭐냐? 이 말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자꾸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리츠가 리얼 리스테이트 이게 뭐냐?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인베스트먼트 투자죠. 그 다음 트러스트가 뭐 있습니까? 믿는다, 신탁. 그냥 그대로 번역하셔. 자, 이 말 아닙니까? 나 투자할 거예요. 어디 투자할 거예요? 어떻게? 전문가한테 맡긴다 이런 말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요. 맨 먼저 리츠 회사가 있어요. 얘가 맨 먼저 공시합니다. 자, 일단 공시할,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대상이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된 유가 정권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이런 게 뭐예요? 보통 MBS, ABS 같은데요. 이런 투자하는데 미리 공시합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원주시 중심가에 대형 쇼핑몰 만들 목적이다. 그래서 만드는데 돈이 현재 1,000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이게 공사가 한 3년 걸릴 건데 공사가 완료되어서 임대 등을 주면 98% 이상 임대될 것이고 또 매년마다 배당 이익의 8%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미래상을 딱 공시한다고요. 함과 동시에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주식을 발행하면 이런 투자자가 이게 이 사업 자체에 어떤 수익성이 있다 생각하면 결국은 이 주식을 사겠다죠. 산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면 이 회사는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등에 개발하든지 또 관리, 이용, 처분 등등해서 나오는 수익이 있어요. 이 수익을 가지고 뭐 있습니까? 얘한테 배당해 주는 게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리츠예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내가 현재 어디 투자합니까? 투자자는 부동산 관련된 것을 투자합니다. 하는데 내가 직접 합니까? 얘한테 맡깁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용어 쓴다고. 그래서 보통 이 말 대신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용어 쓴답니다. 회사.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리츠는요. 직접 투자 방식입니까?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 방식이고 이런 지분 투자 방식입니까? 아니면 부채입니까? 나오는 수익에 따라 배당해 주는 거예요. 주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은 지분 투자 방식이죠. 이런 걸 항상 장난친다고. 절대 직접이라 말 쓰지 말고 간접이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얘는 지분 투자 방식의 부채가 아니라고 하죠. 실제 우리가 이걸 리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보니까 이 주식은요, 손실 본 주식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한 5년간 갖고 있으면요, 좀 괜찮더라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한 10% 정도 수익은 나오더라고. 근데 리츠는 중요한 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회사는 전혀 볼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하면, 여기 있는 여기 중요한 거야. 어떠한 걸 가지고, 어떤 이 부동산 가지고 이 주식 발행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절대 하지 말을 게 있어. 미분양 아파트 있지. 이것도 이거 할 수 있거든. 보통 미분양하면 거의 다 이게 얘들이 이 아파트 살 때 한 40% DC 받습니다. 한 60% 매입한다고. 해서 이걸 나중에 분양하면 결국은 100% 다 뭐 있습니다. 자, 60% 정도 분양 받으면요. 100% 결국은 이 가격을 붙여서 판다면 그 40% 남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건설회사가 있죠. 이거 했는데 분양 안 됐죠. 결국은 할 짓 다 해본 거 사실 뭐, 할 짓 다 해본 거거든.
결국은 낮은 팔아봐 결국은 똑같이 팔 수밖에 없어. 이건 거의 손실 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나머지 보통 최근에 지금 발행된 건 대부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걸 보통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5년 후에 판다면 보통 거의 뭐 매년 한 10% 나오는 게 괜찮습니다. 수익률 10% 거의 없다고 사실. 저는 다른 건 아닌데 이건 해. 이거는 우리 일반 주식은 매일 봐야 되죠. 난 아예 안 봐. 왜? 따박따박 뭐 있습니까? 이게 보통 액면가 보통 5천짜리 만원을 발행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좀 뛰면 한 2만 5천까지 뛰는 경우 있어. 보통. 근데 하여튼 이 부동산 쪽 하는 사람이 좀 이걸 잘 안 되던데 매일매일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잊을만한 보는 거 한 6개월마다 툭툭 보고. 어차피 그 주가 차이가 들 목적은 아니거든 사실은. 나는 목적은 보통 이런 건물 한 5년 정도 갖고 팔거든 사실. 이 회사가 조건이. 5년 뒤에 팔면 그 5년 뒤에 내가 배당금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 하면 거의 180% 되더라고. 한 5년 지나니까. 항상 볼 게 이제 이걸 봐야 돼. 이 물건이 다 공시돼 있어. 돼 있는 그 물건 딱 보고 수익성이 있냐냐 판단하시면 돼. 그거 가지고 결국은 하면 되는데, 하여간 나중에 시험 끝나 하시라고요. 일반 기업들은 보통 이게 막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 이 좀 안전한 게 뭔가 하면은 일반 기업은 파산하고 이 주식 자체가 깡통된다고. 근데 부동산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반토막 안 나.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보니까 94년도죠. 한 해 동안 수익이 270%한 적도 있어요. 수익률이. 물론 그 반대로 94년도 보니까 반토막 난 적도 있어. 근데 절대 깡통 안 찬다고. 될 수가 없어. 왜? 집은 절대 집값이 반 이상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좀 적거든, 이게. 근데 이걸 그러니까 매일 들어갔다 놨다 하는 건 좀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변동이 심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리츠 회사가 크게 세 가지 회사로 분리됩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빼버릴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기업이 현재 보니 어떤 자금 압박 등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부동산 등을 빨리 팔아서 자금 회전시킬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있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회사에 대한 요것만 기억하셔야 돼. 지금은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속에 답이 벌써 다 있어. 이 속에.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얘가 주식 발행했어. 얘가 했으면 얘가 이 주식을 모든 걸 관리하고 이용하고 수익을 다 창출시키는데 이 자기관리야. 자기가 직접 하겠대. 이 말은 이 안에 주식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원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뭔가 하면은 주식은 발행했어. 했는데 위탁, 맡긴 거야. 또 다른 회사한테. 왜 그러냐? 이 안에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회사의 실체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요거 아셔야 돼. 이런 용어 가끔 쓰거든요. SPC란 말 써.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검증을 하면요. 신문목이 좀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위적 회사라고. 그래서 얘는 결국은 특수한 목적만 그 목적만 달성되면 회사는 자동 해산됩니다.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말 뜻이 뭐예요? 종이 쪽지상 회사가 있는 거야. 서류상 회사가 있는 거라고. 이런 걸 보통 우리 뭐라 하죠? 명목 회사죠. 이 말이 뭐냐?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다. 이런 말 뜻이야. 우리 가끔 페이퍼 컴퍼니 게임 나오죠? TV에서.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좋은 어떤 취지예요. 근데 자꾸 악용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회사가 이 실체가 없으니까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 이게. 만약 직원도 있고 하면 이게 머리 아프거든,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면요. 그냥 서류상에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움직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이게 잘못돼서 자꾸 뭐 있어요. 어떤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앞으로 있죠. 여기 있는 SPC는 회사 실체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아시라고. 그래서 용어 자체가 어떤 목적,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다. 그 목적만 달성되면 회사는 자동 회사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좀 손쉽게 해서 뭐 있습니까?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종이 쪽지상만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위탁을 회사에 실체가 없다고. 더불어서 여기 있는 기업 구조정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얘 둘과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성격이. 얘들 둘은요, 철저하게 뭔가 하면 얘가 투자할 때 여기 투자하는 거지.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할 때 수익이 없는 건 투자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사는 철저하게 수익성 있는 건 무조건 찾게 돼 있어, 이게. 그런데 요 기업 구조정이 뭐냐 이런 겁니다. 요 기업이 보니까 기업이 넓은 땅을 갖고 있어. 뭐 업무용, 비업무용 땅을 갖고 있어요. 있는데 현재 회사 자금이 돈이 없네. 그래서 빨리 이 땅을 팔고 있죠. 해서 여기 자금 회전시켜야 되는데 보통 기업이 갖고 있는 땅은 기본이 뭐 500억, 1000억 되거든. 1000억 되면 이거 금방 시청 내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린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있죠.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 빨리 그냥 주식을 통해서 발행한단 말이에요. 리츠 회사에서. 뭐 주가 하나 뭐 있으면 뭐 만 원 되니까 금방 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걸 빨리 팔아서 기업을 회생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게 기업 구조조정이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도 있죠. 회사 실체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걸 둘러보는가 하면 SPC라 써요. 즉 명목회사 이렇게 씁니다. 이 리츠가 사실 나왔던 게 언제 나왔는가 하면요. 우리 금융이 한국에 발달된 거는 1998년 뭐 발생했지? 금융대란 발생했죠. 이때 보니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기업들이 그냥 다 도산된 거 아니야. 사실은 그때 기업들은 자산 재무 참 좋았거든. 근데 이 자금을 빨리 갚을 길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장관, 이름 잘 모를 거예요. 뭐 이정무 씨라는 이정무. 지방의 어떤 백화점 사장인데 이 양반이 건교부 장관이 있을 때 빨리 기업을 회생시키는 방식이 뭐냐 고민한 거 해보니까 이와 같은 리츠 같은 게 있죠. 리츠도 있고 지금 아까 했던 우리 채권이 있었죠. 그런 걸 도입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원래 리츠의 기본 취지는 사실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취지입니다. 미국 같은 보면요. 미국에서는 부동산 가지고는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근데 누구나 이 부동산에 돈을 벌 수 있는데 심지어 보세요. 우리 지금 서울에 보니까 강남 지역이 평당 대충 강남이 싼 지역이 보통 평당 한 5천 넘거든요. 아파트가. 근데 강북은 5천 정도 없어. 없는데 유일하게 되는 지역이 하나 있어. 그게 어딘가 하면 서울에 있는 서대문 안에 아파트 짓는 게 있어요. 서대문 쪽 가면 경희군 자이가 있어요. 얘가 평당 5천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5천 넘으면 앞으로 이거 1억 넘어갑니다. 최소한 한 7, 8년 전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어쨌든 지금 분양할 때 이게 3천 분양이거든. 불과 한 3년 전에 한 2,500이 이상 뛰었다고. 알고 있어. 앞으로 계속 뛴다는 거. 근데 없는 걸 살 수 있어, 이거?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결국 리츠는 배경이 사실 이겁니다. 누구나 부동산 투자는 돈을 버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은 소득이 없는 분은 절대 집 못 산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 빈부 차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소득이 낮은, 즉 저소득 계층도 이런 주식을 적은 돈 사면 요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부동산 등을 운영하면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서 이거 가지고 배당받으면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리츠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어요. 개인이 돈을 갖고 있는 게 500억 정도, 1000억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보통 보면 리츠를 딱 발행할 수가 기본이 1000억, 50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땅들 중에 100억짜리 이하 되는 집은 물건은 사실상 몇 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상 되는 물건이 있는데 이건 높은 수익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이런 사람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그 훨씬 더 많은 5천억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좋은 물건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그만큼 수익을 더 올릴 거 아니에요. 또 얘는 분명히 부동산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 관련된 전문가 누가 하면 감정평가사라든지 중개사가 하게 돼 있어.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만이. 그러니까 훨씬 더 얘가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 빈부차를 좀 줄여줄 목적 만들어진 게 리츠가 사실 원래 기본 목적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소액의 투자자가 큰 건물의 지분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리츠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목적이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리츠를 아마 거의 이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던데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 계속 투자 이거 현재 보니까.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 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잘하고 있다고, 사실은. 자, 하여간 요 세 개 회사 있다는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위탁 관리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기업 구조증은 요 주식을 갖다가 맡긴단 말이야. 전문가한테. 맡긴 회사가 누구 있냐? 자산관리회사예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요 같은 뭐 있으면 위탁한다고. 해서 얘들이 모든 걸 관리하고 이용, 그 다음 처분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주는 형태가 곧 이게 다른 말로 요 두 개 해설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만 있다 생각. 구체적 내용 꽤 많은데 우리 아마 책 보니까요. 이 396페이지죠. 리츠에 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5책에 397페이지 보니까 도입의 당위성 및 특징이 있죠. 자, 이런 게 있지만 하여튼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은. 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398페이지입니까? 거기 보니까 구조가 있는데, 자, 구조가 보니까 투자자가 있고 리츠에서 크게 3개, 박스는 3개 있죠, 그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5축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 운영. 자, 이 말 뜻이 뭐예요?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돼 있는 유가증, 우리 아까 이거 한 적 있죠? MBS 등등이 있어요. 이런 거를 관리, 운영, 이용해서 나오는 수익을 창출한 후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츠입니다. 물론 그 옆에 따라온 회사가 있죠? 위탁 관리회사 등등 있는 이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지금은. 자, 그리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자산관리회사가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투자자문회사가 있지.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 투자자문회사는 뭐 하는 거냐? 그냥 기본 개념 보시라고요. 자문회사.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자문기능이 자문기능. 그러니까 실제로 알 건 요 세 개, 요런 회사 이름 아시면 돼. 요 5개만. 얘는 뭔가 하면은, 우리 현재 이 건물이 있지. 이걸 리츠 발행할 수 있어. 이 건물 가지고. 그러면, 현재 이 건물 가치가 얼마냐? 또, 한 개당, 이 주가 하나당 얼마씩 배당할 것인가? 이런 걸 전부 내가 다 설계해준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자문회사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성이 이 속에 있거든. 그 업무가 딱 2개야. 평가 기능과 업무 기능하게 돼 있어. 목적이. 이 건물 가치가 얼마 될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또, 현재 주당 액면가 얼마 해갖고 얼마 발행할까? 이걸 전부 다 해주는 게 누구냐? 이 회사라고. 그러니까 평가 업무하고, 그 다음에 자문이에요, 자문.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업체 어떤 자문에서 결국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하는데 큰 목적이 이거 아시면 안 돼. 이 흐름 아셔야 돼.
회사가 투자재생에다가 통해서 공시하면 이걸 통해 주식 발행하죠. 해서 돈이 흘러가면 이걸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배당해주는 방식을 리츠다. 이래 하시고 리츠는 결국은 간접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츠가 일종의 주식이에요, 주식. 지금 주식시장이 있다고, 실제. 그래 보시고 회사 형태에 따라 결국은 세 가지 형태 있는데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맡길 수 있는 위탁회사가 있고 기업이 어떤 회생시킬 목적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개 회사가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뒷장 가보니까 400페이지입니다. 자, 400페이지 큰 5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있어요. 이게 쭉 있는데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405페, 아니다. 좀 넘어가서 408페이지까지 쭉 설명되어 있거든요. 요건 투자 회사법 법조문이 따로 있어요. 따로. 얘도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중 가면 제가 이걸 쭉 설명해서 마지막까지 409페이지 있죠. 그 표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지 마세요. 중간에 항상 바뀔 수 있으니까. 다만 저기 있는 흐름만 좀 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예, 책에는 없지만 책에 앞에 있더라 보니까 아까 제가 신디케이트란 걸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자,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자, 354페이지요. 자, syndication, 케이트 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제가 뒷장에 456페이지입니다. 조인트 벤처가 있을 거예요. 요 두 개를 같이 설명할 거예요. 자,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저기 리츠하고 얘를 두 개 비교하셔요. 리츠하고. 자, 일단 이런 거요. 보세요. 제일 먼저 여기 있는 누가 있는 건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어요. 자, 부동산 개발할 목적인데 요건 줄어 있죠. 리츠는 대부분의 금액이 단위가 커. 보통 1000억, 5천억, 1조 간다고. 얘는 어떤 소형 건물들. 자, 이런 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빌라 같은 집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빌라를 지어서 이렇게 분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소규모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 개발업자가 있죠. 빌라 등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 혼자서 뭐 있으면 이걸 다 자기 돈 투자에 개발 못 한다고. 또 어떤 위험성 등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예,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투자자 모집합니다. 하는데 일단 필요한 자금이 보니까 한 50억 정도 필요하다 할까? 이렇게 30억 할까? 필요하대. 그러면 이 투자자를 모집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신디케이트하고 그다음 조인트 벤처 보기 같은 성격이 같은 건데요. 조인트 벤처. 자, 첫 번째 똑같이 30억이란 돈을 갖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얘는 투자자 있죠. 한 명당 얼마씩 하면 1억씩 모집한다고. 얘는 한 명당 빌려가는 금액이 모집하는 금액이 10억씩 모집합니다. 그건 투자자가 필요한 게 얘는 대충 얼마 필요합니까? 30명이지. 얘는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조건은.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제 뭐합니까? 돈을 끌어왔지. 왔으면 이 돈 가지고 이제 부동산 등을 개발해. 얘가 한다고. 물론 얘는 일정한 지분을 분명히 투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개발 후에 나오는 수익이 있죠.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뭐 있습니까? 배당해주는 형태가 뭐냐고. 이게 리츠이면서 신디케이트예요. 리츠가 아니고 조인트 벤처이면서 신디케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이런 거요. 자, 다시 해볼게. 네, 신디케이트하고 이 구체적명은 사실 알 필요 없는데 자, 둘 다 보니까 얘가 직접 투자한 거예요? 간접 투자한 거예요?
바로 투자한 거 아니야, 이게? 그지? 그래서 얘는 직접 투자 방식이고, 요건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지분이지? 그죠? 나오는 수익을 배당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분 투자 방식이야. 그럼 우리 저기 있는 리자와 서로 비교해 보니까, 리자는 간접이잖아. 얘는 직접이죠. 요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건 좀 아시라고. 그런 다음에, 자, 신디케이터 보통 이게 뭐냐? 우리말 쓰면 소구자 방식이란 용어 써.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한 명당 1억이지. 적은 돈을 소구자야. 공동으로 여러 명 투자한다 해서 이게 소구자라고. 반대로 조인트면 조인은 합자, 벤츠 이런 말이에요. 굳이 우리말 쓴다면.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예, 투자자 수가 얘는 많지. 얘는 뭐 있습니까? 예, 적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액은요, 금액은 이건 소액을 투자한다고. 1억씩. 한 방에 10억이지? 그러니까 큰 금액을 투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얘를 이 속에 포함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두 개를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하시고 안에 멍땅해서 이 속에 그냥 집어넣으라고. 신디케이션. 그러니까 적은 돈을 여러 명이 투자해서 소구자 이렇게 하시면 돼. 일단 그런 개념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 보시고 있죠. 우리 뭐 다른 건 큰 의미 없습니다. 단지 자 이런 말 가끔 쓰거든요. 우리가 민법 시간 배웠을 텐데 무한 책임, 유한 책임 있죠? 자, 얘는 유한 책임이야. 요건 무한 책임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얘가 투자한 대가까지만 책임진다 이거예요. 요거까지 내가 손실 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모든 걸 좀 다 책임지게 돼 있어. 고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 이런 정도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 시험 나고 큰 의미는 없어. 단지 알 것은 요건 지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아시고 이 흐름 자체는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구체적이야. 내용은 시험에 낸 적 없으니까. 자, 그래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흘러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예, 마지막 남아있는 게 한참 뒤에 넘어가겠네. 펀드 통과, 그 다음에 414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일단 이걸 아마 여러분 해본 적도 없지만 고저가 꽤 복잡해요, 사실은. 엄청 복잡한데 보통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이 이 PF만 가지고 거의 한 2학기 정도 공부하거든요. 굉장히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다만 해본 적 없지만 대충 이 개념을 할 때 항상 이 개론 과목 중요한 건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PF는 반드시 일반 기업 금융과 서로 비교하세요. 일반 기업 금융은 대단한 뭐가 좀 대단한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집 지을 때 저기 은행 돈 빌려가지. 네. 그런 거야. 그게 일반 기업 금융 스키마에서. 요 반대가 프로젝트 이건 보통 우리말로 쓰면 더 이상한데 프로젝트가 뭐요? 파이낸싱이 계획금융이야. 보통 앞에 개발계획금융 쓴다 그렇게. 자, 요 두 개를 이제 구체적 내용을 다 보지 말고 흐름만 하시면 돼. 여기 보세요. 자, 현재 부동산 개발을 할 목적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집을 짓는 데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는데 제일 먼저 개발업자를 보통 뭐라 하냐? 사업주가 어떤 빌라 등을 쓸 때 돈이 부족하거든.
그럼 이제는 뭐 있습니까? 앞에 있는 얘들은 투자자를 모집했어. 얘는 그게 아니라 은행 찾아가는 거야. 나 현재 이런 개발 사업 할 건데 돈이 부족하다. 너 돈 좀 빌려달라는 거야. 그럼 은행들은 뭐 있습니까? 좋다. 너 제공해 담보. 이 담보는 결국 뭐야? 확실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등이 담보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해서 이 담보로 해서 얘한테 돈을 빌려준답니다. 주면 이 돈을 가지고 만약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다 하자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을 개발해 해서 한 회 분양 등을 하면 결국 나오는 수익이 있다고 그죠? 요 수익을 가지고 은행 돈 빌렸던 걸 갚고 남는 거 이게 다 챙긴다고. 근데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이 개발한 결과 분양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50억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 사업주는 은행한테 돈을 갚을 때 나왔던 수익인 50억만 갚으면 끝납니까? 안 돼요. 몽땅 다 갚아야 되지.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이겁니다. 책임은 모든 책임 누가 지죠? 진짜. 얘가 책임지지. 네.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소구금리는 소구금리. 반드시 갚아줄 의미는 소송에 대한 대상이다는 거, 안 갚으면. 자,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얘가 하겠지. 그죠? 우리 일반인들 생각하죠. 자금 관리 얘가 한다고. 근데 이와 반해서 PF에서는 반드시 독립되어 있는 PF에서를 설립해야 돼. 참고로 이 회사는 반드시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어. 근데 이 설립을 누가 하는가 하면요. 사업주가 설립합니다. 설립한다고. 일정한 지분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물론 이거 이외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많은 회사가 참여해요. 그런 다음에 현재 어떤 개발 사업을 돈이 부족하죠. 그럼 결국은 얘 대신 얘가 있죠. 은행 찾아갑니다. 현재 이런 개발 사업할 목적인데 요 대주단은 은행연합이야. 여러 은행을 합쳐서 만들어진 게 대주단이라고. 한때 가서 나 현재 이런 개발 사업 할 건데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면 얘는 뭐 있습니까? 좋다. 예, 담보 제공하라. 근데 재밌는 건 뭐가 재밌는가 하면 이 담보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절대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라는 거야. 왜 이 말 쓰냐 이걸 아셔야 돼. 금융이 뭐라고? 우리말로? 돈을 끌어오는 거지. 뭘 보고? 계획을 보고. 여기 답이에요. 여기. 사업의 계획성에는 종이 쪽지를 본다고. 담보가 부동산 등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사업의 계획서. 수익성이 담보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은행들은 이 장래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있다 생각하지. 이때 뭐 얘한테 뭐 돈을 빌려준다고. 한 1조 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뭐 있습니까? 얘 대신 얘가 회사 없어요? 얘 대신 얘가 있죠. 부동산 등을 개발해. 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있죠. 은행 돈 갚고 그 다음에 실제 참여회사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꽤 많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있어요. 원료 공급자, 뭐 제품 구매자 등등등 많은 업체가 뭐 지분 형태 참여한다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수익을 각각 지분 형태 투자한 대가만큼 배당 받는 게 뭐냐 곧 이게 저기 있는 PF.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재밌는가 하면 첫 번째 얘는 현재 돈 관리 누가 합니까? 얘가 하는 거지. 근데 얘는 현재 돈 빌려준 거 얘한테 빌려준 거예요? 얘한테 빌려준 거 아니라? 그 얘한테 빌렸으면 이 회사에 있어? 없으면 이 돈을 누가 관리할 게 중요하다고. 얘한테 맡기는 약간 문제가 있어.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대주단 중에 주거래은행이 있어요.
은행한테 맡긴다. 맡긴다 이게 신탁이야. 맡긴다 이게 위탁이 위탁. 이걸 영어로 escrow. escrow는 다른 말로 이행, 대행업이야. 그러니까 얘들 현재 escrow. 자, escrow 계정이 있습니다. 얘들이 현재 돈을 관리한다고. 주거래량이.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 이런 경우 있어요. 가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실제 PF회사는 이런 겁니다. 잘 모르지만 똑같은 삼성이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 강남에 있는 곳도 지을 수 있고 원주 지을 수 있지. 두 군데 지으면 각각 있는 사업장마다 보이지 않는 이 회사 따로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런 거 먼저 아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때 보니까 만약에 개발해서 나왔던 수익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근데 얘가 돈 관리합니다. 네. 하면은 일단은 5천억 갚고 5천억 부족하지. 네. 사업은 얘가 한 거 아니야 실제? 네. 했으면 여기 있는 사업주와 내가 손해 본 걸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야. 없어요. 이런 걸 말하는 다른 말로 우린 비소구 금융이야. 구분하셔야 돼, 제하고. 네. 그런데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난 보니까 위험성이 좀 있어. 그 돈을 못 빌려주겠다는 거야 얘가. 그럴 수 있죠. 대신 얘가 요구할 수 있어. 네가 좋다 돈을 빌려주겠는데 이러이러한 부분 네가 책임지면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콜하죠. 그 부분 책임져야 돼. 그런 게 보통 뭐냐 다른 말로 제한소구.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구 금융 안 된다는 거야. 일정 부분 얘가 책임질 수 있다, 얘가. 오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시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개발 중간에 파산 등이 난다 하더라도, 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사업은 누가 하지? 사업주. 얘가 하지? 네. 하는데 돈은 누가 틀어주고 있어? 제주도. 리타고. 은행이 갖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사업 중간에 얘가 파산나면 남아있는 돈이 얘한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파산나면 어떻게 합니까? 얘 털어내고 다른 기업 집어넣어도 관계없는 거지. 네. 근데 이거는 결국은 파산은 이 자체에 지금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돈을 얘가 지고 있으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주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두 개 있죠. 고주 한 개 맞고요. 앞에는 보니까 일반 기업은 모든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사업주. 그죠? 네. 그런데 얘는요, 다양한 업체가 참여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까 했지 않습니까? 나오는 수익이 1조 빌려주고 5천 수익이 나왔으면 이 위험을 얘가 다 책임지는 아니지. 네. 일정 은행에 책임진다면 분명히. 또 이 지분형태는 얘들 다 책임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일반 기업 모두 다 지금 사업자 책임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여러 업체가 참여한 결과 위험이 그만큼 분산된다는 특징이 있어 이게. 일단 그런 게 있고요. 일단 요거까지 맞게 제가.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다 보면 큰 흐름 보시는데 그 왜 은행들은 대주된 형태를 할 것이 한 문제예요. 만약 국민은행 혼자서 있죠. 1조란 돈을 갖다가 투자했어. 혼자서. 했는데 이 개발사 완전 거의 망했다고. 그럼 이 은행이 1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떠안는 거예요, 이걸. 1조 손실 있으면요, 이 은행 망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면 옆에 있는 하나은행이라든지 뭐 새마을금고 등을 옆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지 한다고. 그 여러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투자하면 그러면 위험성이 분산되겠죠. 여론이 같이 모였다 해서 이게 대주단위에 시키면서. 자, 일단 이런 큰 흐름인데 지금은 이 구체적 내용을 보지 말라고. 단지할 것은 뭐냐 이거 마시면 돼. 일반 기업 금융은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 등이 담보겠지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PF는 뭐 담보가 요게 담보야. 프로젝트가 담보이기 때문에 여기 좀 다른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라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음에 좀 설명할 거예요. 일부러 제가 좀 더 간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흐름 자체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논리를 갖다가. 자, 일단 그 책에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용 다 보지 말고. 자, 뭐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요. 그냥 그런 정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금융 다예요. 자, 정리할게요. 내용이 좀 복잡하고 뭐 황당한 지문이겠지만 나중에 지나면 다 잘합니다. 이거. 웃기는 건 참 재미있는 이거요. 다른 건요. 뭐 이해해서 어떤 문제 푸는데 이 금융만큼 글자를 틀리게 못 내거든. 책에 있는 글자는 그대로 시험 내게 돼 있어. 왜? 조금만 말 바꾸지. 내용 확 다 틀려. 그래서 웃기는 건 실제 이게 뭔지 잘 몰라. 근데 이상의 시험점에 금융을 거의 다 맞춰. 뭔지 모르지만. 보이는 거야, 이건 답이. 딱딱 글자가. 그래서 아마 이건 시험 칠 때 하면 전체적으로 기억 안 나, 이거. 근데 나오면 찾아가다 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일단 금융 첫 번째 요거요. 지분과 요 두 개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거 어떤 예가 어떤 식에 포함된 이건 의미 없어요. 다만 지분이라는 것은 나오는 수익에 따라 배당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때에 따라 손해보고 이익 볼 수가 있다 보시고 부채란 건 뭐 있으면 반드시 약속한 날짜 원금과 이자 보장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조금 더 한다면 영어, 비영어 오래 하시면 돼요. 자, 우선 두 번째 저당 상환 방법은요. 맨 먼저 할 건 요 두 개 차이를 먼저 하시라고. 고정금리라는 것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리다. 변동이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중간중간 변화가 있는데 조금 더 한다면 금리는 실질 이자에다가 인플레이가 포함된 거. 이런 기준 금리에다가 하여튼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변동이라는 설명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뭐 이런 건 그냥 가볍게 정리하세요. 아까 했지만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거. 대출자가 선언 금리는 변동금리다. 이유가 뭐냐 묻거든. 금리 위험을 차입자가 더 안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네, 두 번째는 시장 이자율이 우리가 쓰고 있는 저당보다 낮으면 조기 예상은 유리한 거지. 오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요. 이익과 손해가 있는데 어쨌든 없는 사람이 이익 있는 거예요. 있는 놈이 피해보고요.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건 고정금리 저당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있어요. 있는데 요 그림은 꽤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이렇게만 기억하시라고. 여기서 무조건 기본이 두 문제예요. 제가 빼버리지 여기서 계산 문제 무조건 한 개 나오게 돼 있어요. 대출 가능 금액이 있어. 하고 요거 아니면 여기 나올 건데 주로 여기 많이 나옵니다. 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예, 세 번째.
저당 유동화 제도. 맨 먼저 차입자가 있고 은행인 1차 대출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출기간, 마지막에 투자자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입자가 은행에 저당 설정하면 돈을 빌려주고 돈이 부족하면 1차 대출은 저당권을 다시 팝니다. 팔면 돈이 흘러들을 것이고 2차도 유동성 부족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투자자한테 채권 등을 발행해요.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죠. 요 흐름 자체를 먼저 보시면서 특히 얘와 얘가 있는 게 1차 저당시장이고 그 다음에 차입자를 뺀 나머지가 이게 2차가 된다고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채권이라는 건 크게 채권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보니까 MBS가 있고 CMBS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담보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MBS는 주택이 담보이고 얘는 상업용 부동산이 될 것이고 이건 자산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있죠. 비록 여기서 MBS 상품 다시 크게 4개 있는데 제일 먼저 보니까 요거죠. MBB가 있고 MPTS가 있을 것이고 MPTB가 있고 그 다음에 CMO 이렇게 크게 4개 상품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보니까 나와 있는 게 지분금융. 그래서 항상 볼 게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같이 묶어보세요. 조인트 벤처 있는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자, 얘는 안에 있는 흐름을 다 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요거하고 서로 비교할 게 뭔가 리츠. 그래서 공통된 것과 차이점이 뭔가 하면 둘 다 공통된 거는 지분. 얘는 직접 투자 방식이고 얘는 간접의 간접.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리츠는 중요한 건 회사가 3개 있습니다. 일종의 주식회사인데 자 일단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전문가한테 맡길 수도 있고 기업이 자금 회전할 목적으로 일제 행태를 팔 수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요 2개에서는 회사에 대한 실체가 없습니다. 요 회사에 대한 실체가 있어요. 이래 아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PF란 것은 항상 중요한 게 담보 자체가 프로젝트가 담보다. 사업의 계획성이 절대 이 말 대신에 부동산 등이 담보가 아니더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 보시고 있죠. 이런 흐름은 나중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다 하려고 생각하시고 큰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간다 생각하시면서 항상 일반 기업 금융과 PF는 비교할 대상이에요. 이걸 자꾸 비교하시면 답이 보여. 일단 이러한 걸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책은 보니까 좀 내용이 꽤 많은데 이 정도 내용 나중에 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네, 다음 주에는요. 거기 있는 7장에 있는 개발 관리는 그냥 샥 넘어갑니다. 내용이 워낙 쉽다 보니까 이거 한 번 들으면 그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감정평가, 즉 492페이지죠. 네, 요걸 해서 다음 주에 그냥 끝낼 거예요. 책을. 오래 아시고 앞에 부동산 개발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네, 오래 아시고 감정평가를 하고 책을 끝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